우리가 3고 시대입니다. 고임금, 고물가, 고환율에 이제 왔고, 저는 한국이 노동 정책에 있어서도 노조가 좀 균형이 맞는 정책, 기업과 회사가 서로 균형을 좀 맞춰야 되는데 지금 너무 좀 친노동적인 정책이다. 노동 정책, 법인세 전부 다 세계 평균 정도로만 한다면 저는 훨씬 우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고 청년 일자리도 많이 생길 것이다. 전 세계가 일자리를 만드는데 더 주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세금을 많이 올려서 재정을 확대하는 정책이 지금 늘리고 있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우려다. 김대중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경제가 그 반짝 성장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 반도체 쪽에서 뭐 잘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GDP가 또 성장했다 얘기도 좀 저희가 기사를 봤는데 반대로 반도체 빼고 나면 뭐 더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요. 지금 한국 경제 뭐 어떤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뭐 정부가 계속 이제 뭐 성장이 좀 좋아졌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항상 우리가 이제 긴장을 해야 되고 절대로 안심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고 계신 거는 우리나라의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세계 경제는 한 2, 3% 정도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실질 경제 성장률이 이제 2%대밖에 안 됩니다. 과거에 막 5% 하던 그 시대가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국이나 일본을 보시면 굉장히 낮죠. G20 국가도 한 3% 정도 됩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경제 성장률이 가장 빠른 나라가 지금 인도, 또 인도네시아, 중국이고 한국은 2%. 또 1%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2% 정도로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 한번 보세요. 충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잠재 경제 성장률 이제 1%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에너지를 100% 수입하고 대학생 취업률 44%밖에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취업할 곳이 없다. 정부가 노란봉투법도 시행이 되어서 지금 1000개의 기업이 정부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성과급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영업이익의 15%입니다. 한 사람당 한 7억 정도 된다고 해요. 저는 삼성이나 하이닉스 직원들에게 얘기하죠. 본인들이 연봉을 1억이나 2억 정도 받았는데 또 7억이나 더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반도체를 라인 하나 까는데 한 7조 원 정도 듭니다. 삼성전자가 이 영업이익을 가지고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해서 계속 미래가 밝도록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걸 성과급으로 줘버리면 미래에 대한 투자를 뭘로 할 것이냐. 삼성전자는 잘 아시다시피 4개의 바퀴로 굴러갑니다. 우리가 반도체, 스마트폰, 통신장비, 가전제품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사이클로 2, 3년 호황이었다가 또 3년간 침체가 되었다가 사이클로 변하거든요. 지금 미국의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다 보니까 반도체가 호황입니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300조, 하이닉스 200조입니다. 내년에는 400조까지 늘어난다 그래요. 삼성전자 네. 영업이익 자체가. 그렇지만 나머지 산업은 다 침체다. 지금 현재 유통업, 그다음에 건설업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 정도로 어렵고 우리나라 지금 시중은행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4인 가족 기준으로 연봉이 얼마인가 하면 6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4인 가족이면 맞벌이 부부가 돈을 벌어오는 사람들도 연봉이 한 6천만 원 정도가 평균이다 이렇게 보면 삼성이나 하이닉스 반도체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가 얼마나 많은 급여를 받고 갔는지 알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경영학에서 매출액이 나오고 그다음에 비용이 나오는데 이 비용에 이 급여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가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삼성전자의 주주들이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과도한 욕심이고 지금 반도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학생들 뭐 취업률이 뭐 44%이 정도라면은 사실 이게 낮은 거잖아요. 뭐 어쨌든 지금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뭐 사회에 안착을 할 텐데 돈 벌 방법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뭐 다른 나라들도 뭐 심각하지만 이거 절대 뭐 간과할 수 없는 수치인데 이게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주장하는 게 이거죠. 노동 생산성을 올리자. 대한민국 한번 보세요. 미국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근무 시간 중에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다. 우리가 몰입해서 일하고 집중해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보시면 OECD 국가의 노동 생산성 우리가 꼴찌입니다. 거의. 한국보다 노동 생산성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와 칠레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근무 시간 중에 사적인 전화만 해도 해고시킵니다. 정말 집중해서 일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집중해서 일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살아남느냐. 이제 제가 이제 요거 써놨습니다. 우리나라가 생존 전략은 뭐냐? 노동 생산성이 38개국 중에 우리가 34위고요. 몰입하고 집중해야 우리가 이제 생산성을 올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미국은 작년에 공무원들 11만 명 해고했습니다. 미국은 개인적인 전화만 해도 해고시킬 근거가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여기에 보면 개인 한국의 1% 부자가 되려면 순자산 30억, 대출 빼고 30억이고 평균은 한 55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1% 부자가 되는 방법은 월급을 모아서 주식이나 창업을 해서도 1%가 부자가 됩니다. 제가 제일 밑에 이제 우리 자녀가 부자가 되도록 가르치자 제가 써놨습니다. 바로 유대인의 티쿤 올람 사상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이 밑에 보시죠. 자, 약점을 한번 보시면 제가 우리나라 대학생 취업률 44%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3고 시대입니다. 고임금, 고물가, 고환율에 이제 왔고 노란봉투법, 강력한 노조.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안 하고 계속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가 이 강력한 노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이 노조가 지금 현대자동차는 영업이익의 30%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15%, 하이닉스는 10%를 주겠다고 약속을 이미 해버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SK 하이닉스는 97년도 기업이 망할 때 국가 세금으로 살려준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하이닉스가 국가 세금부터 먼저 갚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자기들 성과급으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기업이 어려울 때는 국가 세금으로 살려주었고 또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기업이 어려울 때는 근로자가 돈을 토해 넣지도 않을 거면서 저는 너무 과도하다고 보고 있고 저는 우리 청년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네거티브 제도 우리가 불법이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게 네거티브 제도입니다. 저는 한국이 이런 우버 같은 신산업만 허용해도 한 50만 개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노동정책에 있어서도 노조가 좀 균형이 맞는 정책 기업과 회사가 서로 균형을 좀 맞춰야 되는데 지금 너무 좀 친노동적인 정책이다.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계속 줄이고 있고 꺼리고 있다. 저는 국회에 부탁하는 거죠. 법인세 세계 평균은 21%예요. 세계 평균 정도로만 좀 해달라. 노동정책, 법인세 전부 다 세계 평균 정도로만 한다면 저는 훨씬 우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고 청년 일자리도 많이 생길 것이다. 지금 아일랜드가 법인세가 12%고 싱가포르는 17%입니다. 전 세계가 일자리를 만드는데 더 주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인세를 올리고 세금을 많이 올려서 재정을 확대하는 정책이 지금 늘리고 있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우려다. 그래서 결론은 국회와 정부에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세계 평균 정도로만 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물가도 높고 또 뭐 금리도 뭐 절대 낮은 편이 아닌데 또 근데 또 경기는 또 경기대로 또 안 좋고 그러니까 약간 좀 삼중고의 상황인데 이게 어쨌든 구조적으로 좀 뭐랄까 아까 말씀하셨던 결국에 일자리가 생겨야 뭐 돈을 벌어오고 돈을 벌어와야 뭐 복지도 하고 분배도 할 텐데 그 일자리 생기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구조적으로. 근데 이게 그러면 쉽게 바뀌냐 이겁니다. 어찌 보면은 아까 처음에 이제 프랑스 얘기도 해주신 것처럼 한 번 뭐 예를 들어 조금 이렇게 여유 있게 시작했는데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이게 허리띠가 안 맞잖아요. 다시 살이 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선거까지 있고 항상 또 이제 선거도 고려한다 보면은 고생합시다라고 하면 표를 잃기 때문에 이 어찌 보면 이게 좀 약간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간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국회에 부탁하는 게 우리가 이제 세계 평균 정도로만 좀 일자리 정책이나 경제 정책을 하자. 경제 정책은 항상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에 26조 원을 정부가 돈을 풀죠. 돈을 풀어서 이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합니다.
요약일을 한번 보시면 정부의 확대 재정이죠. 원래 우리나라 예산은 728조입니다. 8.2%가 올랐는데 전쟁 추경 26조 원을 더하게 되면 9%를 넘어서게 되고 지금 행자부 장관이 한 번 더 추경을 합시다. 지금 2차 추경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10%가 넘을 것 같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돈 푼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저는 돈을 많이 풀게 되면 누구나가 좋습니다. 돈이 좀 많으면 여유가 있고 좋지만 단점이 뭐죠? 물가 인상이다. 이제 물가가 오르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우려가 되는 겁니다. 지금 국가가 재정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아르헨티나가 10번째 국가가 파산을 했고 현재 10개 나라가 IMF 구제 금융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요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요겁니다. 우리 경제학자들은 물가가 오르는 이유를 시중에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통화량을 증가라고 부릅니다. 통화량이 돈이란 뜻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전쟁 추경까지 말하면 더하게 되면 돈이 많이 풀리게 되고 그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 때는 물가가 10%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중에 있는 돈을 좀 줄이자. 그래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린 겁니다. 0%에서 5.5까지 올려서 시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금을 은행에 해버리는 겁니다. 예금을 5%나 이자를 주니까 그래서 물가가 잡힌 겁니다. 지금 현재 한국과 미국이 한 2% 정도의 물가가 낮아졌거든요. 돈을 더 풀게 되면 이제 시중에 돈이 많아지니까 다시 우리나라의 물가만 오르게 된다. 저는 이제 그게 큰 우려가 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기준금리를 내릴 예정입니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살리겠다 이렇게 예고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돈은 한쪽은 풀고 있고 한쪽은 또 기준금리를 올릴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 우려다. 결론은 이렇게 정부가 전쟁 추경 또 2차 추경까지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좀 경제가 좋아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런 물가가 오르게 되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이 더 고통을 받는 그런 우려가 된다. 저는 경제학자로서 정부가 돈을 많이 푸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결국에 이게 뭐 이 관점의 차이로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면 아니 그러면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긴축을 하란 얘기냐? 긴축하면 경제가 더 안 좋아지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뭐 쓸 땐 써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긴축 재정을 해서 뭐 부채를 최소화로 늘려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지금 이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이게 미국의 1980년도의 기준금리가 21%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터 대통령 때 긴축 정책을 하면서 레이건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레이건오믹스라고 해서 세금을 인하해주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물가를 잡는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렇게 정권의 초기 때 보면 높은 이자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미국은 보시면 21%의 기준금리가 현재 3.5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모든 은행의 이자는 내린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 88%로 은행의 기준금리 내린다는 의미거든요. 기준금리가 내리게 되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고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게 되고 주식을 사게 되는 겁니다. 경제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를 잡아야 되는 것이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것은 미국과 한국은 함께 내린다는 의미입니다. 81% 확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뭔가 하면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는 정부가 하는 정책은 두 가지예요. 돈을 많이 예산을 통해서 돈을 많이 푸는 정책이 재정 정책, 예산을 통한 거. 또 한 개가 금융 정책, 은행 이자를 통해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입니다. 지금 정부는 재정 정책을 통해서 돈을 계속 풀겠다는 정책이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고 미국은 3.5%입니다. 한국은행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가 올리지 시중에 돈을 조절해서 물가를 푸는 정책이다. 이 두 가지 정책이 정부가 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는 요점은 뭐죠? 미국은 기준금리를 이제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5월 달에 연준 의장이 바뀝니다. 그러면 한국도 통화량을 미국처럼 함께 내리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정부의 이제 재정 확대 정책이 계속된다면 기준금리를 내리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부에 부탁하는 것이 이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좀 정교하게 좀 잘해서 우리가 미국과 함께 은행 이자도 좀 내리고 은행 이자가 내리면 우리 국민 모두가 좀 낫습니다. 환경이.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달라. 재정만 확대하는 건 정책이 최고의 정책은 아니다. 이 두 개의 정교한 정책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 이제 재정을 늘려서 그거를 이제 미래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쪽에다가 돈을 이제 선별해서 투자할 수 있으면 재정 정책에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반대로 이제 금융 정책으로 금리를 낮춰버리면 막 불특정 다수로 돈이 막 가니까 지금 뭐 한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금리 얘기를 할 때 금리 동결할 때 부동산 얘기를 빼지 않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금리 낮추면 부동산 올라가니까 금리는 못 하겠고 재정을 풀어서 선별적으로 치료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이게 안 먹힐 거라고 보세요? 저는 아마 미국이 5월 달부터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기준금리를 매년 1%씩 내리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3.5%고요. 우리나라가 한번 보세요.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현재 미국은 3.5%, 한국은 2.5%입니다.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기준금리가 더 낮습니다. 그 미국의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를 더 많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보다 더 높은 이자를 원래 더 높은 유지했었는데 지금은 반대다. 저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제조업을 세계 1등으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미국의 경제를 부활시키겠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한국도 동반해서 내려야 되는데 미국과 우리가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경제를 살리는 방향이 좀 더 필요하다. 재정을 좀 계속 1차 추경, 2차 추경 재정을 확대하는 것도 좀 신중하게 고려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오히려 그 인터넷이나 이런 댓글들 보면은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한미 금리 역전이 이상한 거고 원래가 한국이 더 높기 때문에 더 올려야 된다. 근데 안 올리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더 금리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오히려 약간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책, 이제 부동산, 이제 주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이나 주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은행의 이자다. 이게 CD 금리라는 겁니다. 부동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은행 이자가 내리는 겁니다. 정부는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이 너무 과열되고 오르기 때문에 오히려 은행 이자를 내리지 않겠다는 건데 이제 마이너스 0.82입니다. 전국의 집값은 상관관계 계수가 마이너스 0.82, 주식은 마이너스 0.77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이자가 내리게 되면 부동산은 반대로 오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지금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제일 좋은 정책은 은행 이자가 아니라 주택 공급이다. 우리가 이제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짓는데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우리 국민의 주거 형태를 보면 60%는 아파트, 30%는 빌라와 주택, 한 10% 정도가 상가주택이나 오피스텔에 삽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더 중요하지 은행 이자 가지고는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이제 뭐 부동산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서울의 집값은 89% 확률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세산세 더 많이 보유하겠다, 1%까지 올리겠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서울의 집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KB부동산도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저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이제 우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번 보세요. 이게 오늘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이거 꼭 해야 됩니다. 반포의 1단지 이번에 1800세대 분양합니다. 이거 32평 27억에 분양하거든요. 당첨만 되면 50억 남습니다. 반포 1단지에 지금 32평이 70억 정도 시세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당첨만 되면 50억씩 버는 거니까 꼭 하셔라. 이번 5월달, 6월달 이제 공고 납니다. 그래서 아니 뭐 다들 하고는 쉽죠. 되지가 않아서 그런 거지 뭐. 하고는 이제 쉽습니다. 이게 경쟁률이 보니까 한 500대 1 정도 되고 30%또 추첨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정부가 이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똑같은 정책입니다. 지금 대출을 억제하고 집을 못 사게 하는 정책인데 저는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정부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오른다고 저는 보고 있고 한번 보세요. 전국의 아파트 공급량이 90%나 급감을 했고 지금 서울도
올해가 8천, 내년에 7천 세대입니다. 집은 꾸준하게 정부가 공급을 발표하고 지어야만 이제 5년 뒤에 입주할 집이 있는데 정부가 중대재해법 여러 가지 규제로 공급에 대해서만 좀 줄이다 보니까 더 오를 것만 남았다. 저는 정부가 빨리 주택 공급으로 전환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약간 지금 경제 쪽에서 뭔가 좀 뭐랄까요, 뭐 풀리는 기미가 잘 보이지는 않는데 뭐 다행히도 어쨌든 반도체에서 갑자기 지금 이렇게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뭐 전반적인 산업 자체가 다 잘 돼야 국민들이 뭐 먹고 사는 건데 뭐 소수의 인원들은 지금 뭐 성과급을 몇 억씩 달라고 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지금 다 희망퇴직 당하고 막 이러고 있는 이 약간 좀 K자형 양극화 이게 지금 당장은 해소가 되기는 어렵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뭐 지금 보세요. 이 건설업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죠? 원래 이제 서울의 집은 원래 한 5만 세대씩 입주가 돼야 되는데 원래 1만 세대 이하로 내려가는 겁니다. 5분의 1 그러니까 80%가 급감을 했다. 그러니까 저만큼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거죠. 집을 안 지으니까 우리가 이제 경영학이나 경제학에서 산업 연관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30개의 업종을 가지고 이제 분류하는데 경기를 가장 빨리 살리는 게 바로 건축업이에요. 바로 건설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노동으로 이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가장 빨리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 게 바로 이 건설 경기인데 이렇게 집을 막 5분의 4가 없어지는 거죠. 80%가. 그러니까 지금 서민들이 가장 고통받고 어렵습니다. 지금 은행의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고 서민들이 대출을 못 받습니다. 지금 법정 최고금리는 20%예요. 민주당이 이제 국민들을 위한다고 해서 법정 최고금리를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이게 단점이 뭔가 하면 제도권 내에서 대출을 못 받게 되고 사채 시장으로 몰려가는 겁니다. 저는 집권 여당이 지금 현재 국회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도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국회가 이런 4차 산업혁명 빨리 좀 허용해라.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법정 최고금리를 연 30%에서 25%, 20% 낮추게 되니까 우리나라와의 과거에 와 있던 일본계 뭐 사나머니, 러시캐시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전부 다 국민들이 카드론이 한 20% 정도 되고 차 대출도 20%입니다. 여기에서 못 받으면 이제 사채 시장으로 가게 되고 사채 금리는 연 100%에서 16,000% 정말 살인적인 금리입니다. 이렇게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은행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고 차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우려다. 정부에 부탁하는 것은 모든 경제정책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시장도 시장 경제에 좀 맡겨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게 해야 되는데 서민을 돕겠다고 20% 낮추니까 이런 부작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